신인교회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각 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들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김앤 전 의원님들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아마 토론을 했었는데 2주 전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2주에 한 번씩 뵙는데도 매일 보는 것 같이 좋습니다. 매일 그렇군요. 일이 많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시작은 좀 하지만 지금 뭐 나라 상황도 참 시국인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각 당에 또 문제들은 다 있잖아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개혁신당에도 많은 지금 이런 또 기사들이 나오고 좀 내부 좀 소란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동료로서의 그런 뭐 관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신당이 타이밍을 잘 맞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국민들 관심 밖에 있다. 오히려 네, 타이밍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헌법을 유린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것 그렇긴 같아요. 해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개혁신당에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방송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아니 뭐 계세요? 내부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워낙 뉴스가 다 묻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솔직히 이제 여의도 안에 있는 분들만 좀 예. 같은 이제 다른 당이니까 궁금해서 찾아보지 그 영상 보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네. 불행 중 다행이다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현안은 많지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두 분 명절 연휴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이번에는 우리 김 의원님부터. 전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비례라서 이번에 좀 휴가도 길고 휴일도 길고 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공부를 좀 해볼까 싶은데 지금 최근에 지금만큼 헌법이 핫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을 필사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다는 근데 소식 정말 들으셨죠? 헌법의 시간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실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헌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저게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천목회에서도 개헌특위 2주 전에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제 84조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좀 뭐 이슈가 되는 헌법 보기 내용에 좋습니다. 대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좀 해야 모습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정부 시작했잖아요. 2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정부 2기 90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날부터 막 엄청난 거 막 빵빵 터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뉴스를 좀 찾아볼까 싶어요. 우리 전영기 의원님 기회 드릴 건데 좀 부담되시겠어요? 공부하신다는 어떤 계획 갖고 비례니까. 계십니까?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섭니다. 휴일이 길면 길수록 사실 비상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열린 병원이 어딘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해놨고요. 그것을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경찰이나 뭐 소방 이쪽에는 전혀 쉬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어떠한 플랜을 만들 것인지 사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대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중요하네요. 뭐 연휴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시는데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지난 화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인데요. 머리도 단장하고 또 메이크업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여튼 나왔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낙제점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셔도 됩니다. 비열할 수가 있는지. 보통 진정한 지도자하고 리더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내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말 멋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맨날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그 영어로 쓰였던 맞습니다. 말도 책상 위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거 자랑한다고 엄청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줬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겠답니다. 그래서 그 영어 편말을 표현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한 책임. 그렇죠. 정작 본인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니까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 문건을 전달한 적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내 부하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화나다 못해 이제는 해탈의 경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긴 하니까 비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정말 분노스러운 지점이죠.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러웠다.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피청구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헌재 직접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혼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국민들 생각하면 좀 매우 안타깝죠. 안타깝는데 이제 뭐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 의원님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진위는 이제 헌재에서 제 재판관이 아니니까 헌재에서 판단한 일이죠. 근데 다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왜 헌재 딱 재판장 입장하고 재판관들 입장하고 변론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재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혼란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랑 반성이 좀 있었어야 된다. 난 저는 그 점이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보시는 부분이고 저는 대통령이 사실 우리 김소 의원님께서는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도 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많이 지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 법적 책임 하나도 안 지셨다고 보거든요. 사실 법적 책임은 우리가 그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방패까지 쓰고 지지자들 동원하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공수처의 수사를 안 받으려고 엄청 기를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법적 책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정치적 책임 편지까지 보내서 여러분 제가 다 지켜보고 있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본인 지지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셔가지고 폭동까지 유발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법치주의가 살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졌습니까? 저는 단 하나도 짚고 있지 않고 너무 나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 의원님 그 절차에 응하는 건 참 오랜만에 반가운 일이긴 한데 수사 절차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 절차만 응하겠다. 이것도 뭐 소위 이제 비판하자면 절차 쇼핑 아니냐, 왜 원하는 것만 하냐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비판들이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거 약간 서부지법 사태 폭동을 일으켰던 너무 심각했거든요. 뭐 심각했죠. 근데 여러 가지 상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근데 공수처가 그런 부분 내란 수사 진행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법원 내부망 코트라는데 저 엊그저께 기사 봤는데 코트 내세 이제 현직 판사가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셨잖아요. 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현직 판사들 법원 법관들 사이에서도 공수처 수사가 적법 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실은 제가 아는 변호사들한테 여러 분 물어보면 또 약간 다르게 나와요. 다 일치돼서 안 나오니까 저는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면 약간 이렇게 왜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라는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쉽고. 아니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좀 보면요. 특검은 일단 거부합니다. 근데 또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또 특검을 하자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윤석열이 돌아와야만 그 본인 지지율들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공수처의 수사를 못 맡기겠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그게 불안하면 이제 특검으로 가면 되는 그렇습니다. 특검에게 모든 수사권을 부여해서 모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끔 명문화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특검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 대부분 뺐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란 선전죄 그거 빼달라고 해서 빼줬죠. 그리고 고소 고발권에 대해서 빼달라고 해서 빼줬죠. 여러 가지 솔직히 건들. 이 부분은 민주당 많이 양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반대하실 거면 원안으로 가져오고 내부적으로도 반발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내용들 다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해서 뭐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거 없겠으나 받아주겠다 해서 받아줬는데 그것조차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미칠 노릇입니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서 특검은 반대하고 있고
정말로 수사 지연책을 이렇게까지 구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만 뇌절해서 수사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여당도 합세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요거는 특검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제3자 추천 요게 이제 굉장한 핵심 그동안 논점이었고 또 하나가 알 권리 부분에 이제 알리는 거 요 두 가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헌이다 해서 독소조항 얘기를 해서 아니, 그보다 더 독소조항이 있었죠. 인지수사에 관한. 인지는 그때는 안 나왔었고 제 기억으로는 요 두 가지였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못 받는 건 알 권리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알 권리 양보 안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양보하지 원래 특검에 않았거든요. 다 있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서 그것도 빼달라고 아니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민주당도 이제 한 어느 정도 반보 정도 양보를 좀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양보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살짝 여기서 서운합니다. 반보 정도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보면서도 일단 그래도 특검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독소조항을 다 제거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받을 자신이 있다. 받겠다라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외환죄를 법명에서 좀 빼달라. 이거는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특검법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실은 그대로 돼 있고 외환죄 다 포함해서 돼 있고요. 그대로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지수사인데 인지수사 부분은 뭐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다 뺐더라도 이거 연결됐어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죠. 저희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제안한 대로 했으면 저희는 통과시켰습니다. 실은 솔직히 이 특검법 해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고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연은 된 건 검찰에서 사실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님, 그 인지수사 부분 요거는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는 어떤 특검도 이런 조항을 안는 특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갔던 내용인 거는 팩트고요. 과거 맞아요. 선례에 비춰볼 때는 야당 추천 특검까지도 받은 선례가 있죠. 뭐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 그리고 알 권리 조항도 그 특검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협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없죠. 보십니까? 꼬투리 잡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고소고발권을 빼줬으니까 인지수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검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빠질 수 없는 거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했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3자 추천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위헌 조항이라고 법무부에서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3자 추천 부분이었는데 3자 추천 부분 빼줬고 고소고발 부분 빼줬고 내란 선전 이거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내란 선전죄 이번 특검에서 다루지 말자고 해서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게 인지수사를 빼야 되니 그다음에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한 걸 빼야 되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수사는 뺄 수 없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거 박근혜 특검도 있고 드루킹 특검도 있고 다 했는데 지금이 그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땐 맞고 지금은 안 된다를 비판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수사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인지수사 때문에 반대를 한 거고 반대를 그거는 좀 했다. 지켜보시.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시죠. 좀 지켜보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최상목 대행이. 저는 뭐 거부할 것 같습니다. 거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거부할 것 같아요? 아니 인지수사하면 다시 또 외환죄 하자고 이거 연결된 거 아니냐, 내란죄 아니냐, 뭐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할 것 이게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볼 때 이게 참 합의라는 게 원래 맞아요.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참 이렇게 어떤 게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다음 게 문제 삼고 이런 식의 협상 방식보다는 좀 일괄되게 서로 좀 안을 먼저 그럼 패를 좀 열고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하는 패 생각이 다 듭니다. 까고 시작했잖아. 하기 싫다는 거 다 까고 없어.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 다 까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못 받는 거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도록 외환죄도 네. 뺐습니다. 이름에도 네. 뺐습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하기 싫다라는 것 하자고 끌고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께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만 살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국회에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제1차장이 나와서 했던 발언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도 굉장히 결연하고 또 의지가 강한 목소리 톤 저희가 아까도 그 서두에 좀 틀어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고 홍장원이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왜 신뢰가 안 인물이라고 뭐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런 거 뭐 다 깔 수는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신뢰할 수 신뢰가 없는 안 됩니까? 분이라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지금 정치적인 행동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표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사표를 썼고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 썼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하는 정보인은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 비공개 내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바라고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저께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때의 상황을 본인도 정리를 해와서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조차 부정하는 것은 이 전반에 대한 것의 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김소희 의원님 이게 무슨 전언이라고 해서 남이 해준 얘기를 뭐 카더라 소위 카더라식의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직접 당사자로서 지시를 받은 걸 이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는 맞는데 아까 좀 불신하신다고는 했지만은 검찰 공소장에 의해도 지금 뭐 수방사령관이나 각종군 특정사령관도 비슷한 얘기는 좀 하고 있거든요. 물리력을 써서 국회에 들어가라 또 나왔고 물론 홍장원 차장의 얘기는 더 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인데 범참모들인데 이분들이 다 일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요? 지금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하고 우리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내용하고 하기가 조금 대치되잖아요. 너무 다르니까요. 대치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평가는 하실 수 있으니까. 재판관들한테 이제 뭐 믿고 기다려야겠죠. 뭐 재판관들이 저는 바르게 판단하실 거라 좀 생각하고요. 판단을 기다려보자. 뭐 대통령의 말씀이 좀 달라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최상목 대행과 김용현 장관하고도 말이 또 안 맞아요. 말이 전부 다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장관급하고도 안 맞고 그 이하에 있는 뭐 차관급 요 실무자들하고도 말이 지금 다 안 맞고 있어서 이게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하여튼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인데 말이죠. 황당하죠.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말이 안 맞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말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까지 지금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포고령 1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포고령이 뭐 의사들도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오면서 포고령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현 장관 측은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어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거라고 봐요. 뭐 다 똑같이 그렇긴 한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평가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한번 여쭤본 거고 김 의원님은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폭도들의 난동, 줄여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경찰이 엄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일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폭동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 일부들은 뭐 경찰의 책임론도 일부 좀 제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책임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고 방해하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그 폭도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기물을 손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후에 나온 영상들을 보면 경찰이 피를 흘리면서 나와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경찰을 폭행하고 그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들을 다 봤고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다
우리 국민들께서 봤는데 경찰이 길 비켜준 것 아니냐, 경찰이 왜 이것을 방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편지 썼을 때 뭐 싸우겠다 끝까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일부 네, 일부 뭐 44명 일부 관저에 갔습니다. 가신 분들하고 예. 이번에 폭도하고 나서 이제 뭐 경찰을 아니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폭도들의 난동에 좀 영향을 미쳤을 인과관계, 상관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런 편지를 이제 뭐 극우 지지자들을 기대면서 편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을 탓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고요. 저희 예.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보수는 법치주의를 중시하잖아요.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법치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폭도들에 대해서는 엄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겠다, 엄단해야겠다는 그렇게 뭐 저희의 생각이고요. 예. 실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폭력적으로 비춰졌던 민주노총 집회랑 좀 달리 보수 집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 어떤 뭐 상점이나 민가를 해도 문제인데 사법부의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을 공격한 게 좀 더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그 문제인데 이제 그리고 판사에 대한 수색까지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에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서부지법 그럼 요 3가지는 조금 아껴두셨다가 저희가 잠시 이제 광고도 듣고 와서 시간이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라고 하시는 순간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더 광고 듣고 이따가 와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더 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널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앤전 코너명이 김앤전이고요. 김소희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3가지 설명하시다가 방송을 중간에 끊고 오자 그랬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런 서부지법 사태 폭동 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잡혀갔던 현행범으로 잡혔던 분들 보니까 반 이상이 2030이에요. 저는 이 지점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청년이 뭐 글 올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2030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 왜 목소리를 내는지 그 지점을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양당 모두가 앞으로 2030 중요한 세대고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파트가 지금의 지지율로 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극단에 있는 유튜버들 극렬 유튜버들. 저는 그 극렬 유튜버들이 이번 선동 사태를 좀 부추긴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극렬 유튜버들이 그런 거 찍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이런 유튜버들 그냥 두는 게 저는 맞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더라도 이제는 좀 규제를 할 정도까지 좀 심각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2030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같은 세대로서는 어떤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전 의원님? 뭐 평가할 게 없죠. 폭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030을 또 대표하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폭동의 자유는 없는 것이고 사실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게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부추긴 세력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사람들을 부추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법원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단순히 소요죄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내란죄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법 91조를 보면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내란이라고 평가한다고 이미 우리 형법에는 모든 것을 정해 놨습니다. 제가 간단한 형법 91조 보여드리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이게 뭐냐면 형법 87조의 내란을 국헌문란을 한자로 한정돼 있는데 국헌문란의 정의가 뭐냐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 두 번째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지금 법원을 쳐들어가서 그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을 행사하게 했지 않습니까? 판사를 위협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판사들에 대한 폭행 시사, 예. 그리고 뭐 개인 신상 정보 공개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법률에 따라서 처리했던 그 법원을 상대로 겁박을 예. 했기 때문에 단순 폭동, 그러니까 소요죄보다 저는 더 엄중한 내란 행위로도 충분히 이것은 대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좀 또 너무 나간 거고요. 예.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너무 나가시니까 그 지지율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지율 얘기 제가 아니, 그 폭동을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폭동에 대해서 저는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이런 폭동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2030이 저러는지 저는 대변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예. 변화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극렬 유튜버들 그냥 예.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니 그래서 극렬 유튜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연계 질문을 좀 드리면 극렬 유튜버들에 대한 뭐 표현의 자유 규제 문제는 좀 변론으로 하고 그 뭐 법적인 문제니까요.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 소위 말하는 전광훈 씨, 전 뭐 목사라는 호칭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전광훈 씨를 비롯한 이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련성을 좀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그 부분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끊어내지 않으면 힘들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 가능합니까?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저희가 뭐 자유통일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일부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예요? 일부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극자든 극우든 그 양극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쪽에 이제 극자 유튜버들 이제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저희도 또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예.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저 이 양극단의 그 대치가 커질수록 양극화를 부추기는 거니까 예. 이건 정말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영기 의원님. 유튜버들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소요 사태를 보고 뭐 너무 확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소요 사태를 저는 엄벌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이런 굉장히 일이 재발할 수 있기 공격이죠. 때문에 예. 엄청 크게 해야죠. 반드시 가장 강력한 법치주의를 들이대서 이 사람들을 엄벌에 쳐야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표현의 자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 자유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많은 그 뭐 국률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그 폭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호기심님께서 댓글 주셨는데요. 서부지법의 만행은 절대로 용인 불가입니다. 이건 네. 테러이고요. 맞습니다. 박구름님은 폭동에 쓰려면 젊은 분들의 기운이 필요해서 2030을 동원한 것이지 2030 전체가 구속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또 구별을 해서 주셨고요. 김성준님께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비판밖에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제가 오늘 뭐 디테일한 그러니까 세세한 얘기까지는 뭐 시간 관계상 못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냥 흐름만 놓고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좀 고무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도 여기에 막 고무되고 막 그런 예. 취해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좀 이제 지역별로 세대별로 분석이 들어가는 것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희 나름대로 한 분석한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민주파출소나 거기 더 넘어서 이제 여론조사 특위까지 하겠다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뭐
약간 그 검열하겠다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 법적 개념은 검열은 아니고. 아니죠. 근데 이제 단어를 쓰면서 이 검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지금 이 조지 오웰의 1984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런 느낌을 국민들은 저는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마치 계엄과 탄핵 이후에 뭐 민주당 원로도 지적하셨잖아요. 마치 점령군 같이 행동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게 지금 너무 보기 싫으신 거예요.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도나 청년층이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좀 되고요. 그래서 민주파출소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의원님은 일단 정당 지지율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특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에서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뭐 민심을 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에 이렇게 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들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 특위도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평가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특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양당제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보다는 좀 삼지대가 좀 소멸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또 반사적 효과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취한다고 아까 또 말씀도 하시니까. 근데 계속 지지율 얘기하더라고요. 지지율 봐라 이 모양인데 마음이 민주당. 반반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됐으면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겠죠. 당연한 거죠. 사실 빈틈없는 공격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톡 검열이라고 뭐 그게 무섭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검열의 개념을 저는 이런 거 정치적 수사로 쓰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검열의 개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검열이라는 단어를 그 무서운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검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 없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풀 텍스트를 봐도 검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기자회견 때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보도조차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풀려진 개념이다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우리 파출소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 민주파출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도 어저께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4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는 6만 3천 건. 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그 제보다 보니 사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같은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가짜 뉴스나 그 내란 선전과 같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검열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좀 개념에 그래도 적확한 비판 이게 더 국민들께 소구력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온 거는 국민들이 너무 이걸 좀 받아들이시니까 듣는 순간 내가 카톡에서 전달한 것도 보겠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지점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가짜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이 뉴스가 진짜 가짜라는 그런 입장들을 당이 나서서 그것도 막 민주파출소 약간 파출소란 이름으로 경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파출소장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검열이라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덮어 씌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민주파출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후적인 발각에 대한 고발을 당연하죠. 가짜에 대한 발각인데 그 가짜 뉴스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왜 당해서 하느냐? 당연하죠. 명백한 가짜 뉴스는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당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지 당이 나서서 뭐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이 그래서 떨어지는 국민의힘의 거예요. 전신인 새누리당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요. 2017년 2월 7일자 한국경제 기사가 아직도 있어요. 새누리당도 언론은 가짜뉴스 양산 자제하라. 신고 세틀로 운영 개시하겠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가짜뉴스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뭐냐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SNS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 비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본인들이 하면은 가짜뉴스 신고고 우리가 하면 검열입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논리로. 검열이라는 단어는 상상도 정책적으로 못했습니다. 이제 근절해야죠. 앞으로 이제 선거도 여러 번 있는데 가짜뉴스 예.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덧붙이는 게 왜 능하다고 얘기하냐면 네. 민주파출소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국민의힘이 잘못됐습니다. 2023년도에 민생 119 해가지고 소방차까지 그 그때는 안에 걸어 넣어놨어요. 그때는 그러면 소방서를 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괜찮고 지금은 또 안 됩니까?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의원님 우리가 오늘 뜨겁게 열띤 토론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각각 제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명절 연휴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말씀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아유 또 뭐 이렇게 열띤 토론하다가 갑자기 하다니까 제가 그 어쨌든 초반에 이제 약간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트럼프 2기 시대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첫 번째가 파리 협약 탈퇴였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전 세계 중에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제일 많은 나라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단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 공약 때문에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지금 이상 기후로 보면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는 걸. 예, 마무리 근데,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예,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고 예. 우리가 기후를 안 챙기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지금 오늘 미세먼지 심각하니까 예.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예. 너무 네. 심각하더라고요. 네. 전영기 의원님 짧게 드릴게요.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또 새해를 앞두고 인사도 못 드릴까 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도 저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셔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